공감은 지능이다. 공감.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 고통을 멈추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낸다. 정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감정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걸 느끼는지, 또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그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섬세하고 정교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 그러면 더 깊은 배려가 우리 자신의 불편한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반응이 촉발이 된다. 피터 싱어가 사회생물학과 물리에서 묘사한 전 지구적인 친절함은 어느 한 개인의 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해서 확장된 배려이다. 한 번에 한 요소씩 공감을 키우기. 이 책은 공감이 움츠러들었을 때 되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공감의 서로 다른 요소를 정확히 구분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 같은 냉담함은 생각 없음의 결과일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불황자의 고통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겪는 일을 전혀 고려해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개입법은 관점 취하기 연습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정신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될 것이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는 적들에 관해서 아주 많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안녕을 배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집단 간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우정이 그런 것을 번아웃은 예를 들어서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 경험 공유를 너무 많이 한 데 따르는 결과인 경우도 많다. 관조 기술도 사람들이 경험 공유 대신에 배려 쪽으로 옮겨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경우에 공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려면 먼저 공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리와 연결, 경험 공유, 정신화, 그리고 배려는 온갖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서로 갈라진다. 예를 들어 정신화는 우리가 상대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을 때 가장 유용하다. 당신은 관심 없는 어떤 스포츠 팀에 관해서 왜 표지판 위에 올라갔는지 알려면 그들과 당신의 정서적인 풍경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은 대개 우리의 지식이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존재할 거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경험 공유는 또한 공감의 과학에서 토대를 형성한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철학자들은 동정 또는 동료 감정을 경험 공유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 예를 들어서 애덤 스미스는 정상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과 우리의 자리를 바꿈으로써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거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했다. 심리학의 감정 전념부터 신경과학의 미러링까지 경험 공유, 오랫동안 공감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요소였다. 생각,
친구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을 때 당신은 친구의 내면에 대한 그것도 그려낸다.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친구는 이제 뭘 하려고 할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신은 마치 탐정처럼 생각하면서 친구의 행동과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친구의 감정을 추론한다. 이러한 곰곰의 인지 부분을 정신화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일상의 독심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화는 경험 공유보다 더 정교하다. 대부분의 동물이 갖지 못한 인지 능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진화의 역사상 뒤늦게 생긴 현상이다. 경험 공유는 아이들도 일찌감치 터득하지만 정신화 기술을 단련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배려. 만약 친구가 울고 있는데 그냥 길에 앉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엄청나게 좋은 친구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기보다 친구의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친구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들이 공감적인 배려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공유. 친구가 털썩 주저앉아서 몸을 웅크리는 동안에 당신은 이마살을 찌푸리고 함께 주저앉고 어쩌면 눈물까지 쏟았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기분도 아마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감 연구자들이 경험 공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관찰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자신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경험 공유는 널리 퍼져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른 사람의 표정, 몸으로 드러나는 스트레스, 기분을 감지한다. 공유, 경험 공유, 정서적 공감, 개인적인 괴로움, 생각, 정신화, 인지적, 배려, 공감적 공감.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어를 쓸 때는 서로 다른 뜻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간 그 말의 정의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세세한 부분을 따지기는 해도 대부분의 공감 연구자들에게 큰 그림에는 동의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감은 단 하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 또 관해서 생각하고 그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집단 서리가 주는 혜택은 롭은 동료들이 엠터크로 하는 일을 지켜보다가 인터넷에서 자리 잡은 친절을 희귀 커뮤니티 너머까지 확장하여 누구나 도움을 얻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흔치 않은 HIT 하나를 뚝딱뚝딱 만들어 냈다. 작업자들은 먼저 우울증의 흔한 정신적인 그런 공감에 대한 미래는 1944년 6월 조지 패턴 장군은 나치에게 점령당한 프랑스에서 싸우게 될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부대들로 이루어진 제3군의 지휘를 맡았다. 그는 전설이 된 1년의 연설을 통해서 병사들이 공포를 잊을 때까지 혹은 적어도 잊은 척 할 때까지 사기를 도드리고 애썼다. 빛나는 철문을 쓰고 손잡이에 상아를 댄 357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가져서 그 준비 안 된 군사들을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게 한다. 환경과 상황에 따른 공감.
경험이 공감의 양상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수십 년간 쌓인 증거가 증명한다. 높은 공감을 표현하는 부모가 양육하는 한 아이는 같은 연령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두 살이 되었을 때 낯선 사람에 대한 더 높은 강도를 염려하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유동주의자는 설정값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의미 있는 여러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방금 이야기한 쌍둥이 연구를 다시 한번 보자. 공감과 친절함이 부분적으로 유전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험과 환경, 습관 같은 비유전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여지도 있다. 그림에서 같이 공감의 잠재력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은 이제 인간 본성에 관한 과학은 지질하게 교훈을 받아들이고 고정주의를 떨쳐내게 되었다. 우리는 고정되었거나 얼어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일생에 걸쳐서 변화한다. 변화가 더디고 잘 감지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움직인다. 배경을 길여서 우리는 이 개념을 심리학적인 유동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유동성이 누구나 어떤 것이든 다 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염력으로 움직이거나 노벨 물리상을 받을 수는 없다. 무관용 원칙과 인종차별 구치소에 도착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오코노푸아는 옷을 모조리 벗으라는 소리를 들었다. 속옷을 벗으려고 몸을 숙이던 제이슨이 멈칫했다. 제이슨은 16살이었고 이렇게 인종차별 당황하겠네. 내는 변한다. 이제 우리는 땅과 하늘이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는 훨씬 더 완고해졌다. 나이를 먹어 뻣뻣해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믿는다. 수세기에 걸쳐서. 공항이라서 가스가 많이 코로 들어오네요. 재채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갈등을 키우는 공감 편향이라. 인간 본성은 놀라운 유동성. 전사가 되고 싶은 경찰들. 7남매 중에 외동딸인 수라원은 몸싸움을 들어해서 시애틀 근처의 킹카운티 보안관청에서 순천을 의무로 하던 그는 작은 가게 앞에서 손님들에게 집적거리는 취객을 정리해달라는 출동 요청을 받았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죠. 당신은 다음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감옥에 한다? 아니면 잠을 좀 자고 술을 깬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거고. 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을 상대하면서 감각적으로 방어를 했다는 거죠. 감각이다. 감각. 공감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은 플라톤부터 골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을 거쳐서 대중문화의 거물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전해진 교훈이 무엇인지 명백하다. 바로 공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공감이 하나의 기질적인 특성이라면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리고 만약 공감이 반사적이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 마음을 느끼는 정도로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공감이란 것이 공감하는 세상, 친절이 보상되는 시스템이다. 공감으로 인한 괴로움과 공감으로 인한 염려, 폴 에크먼은 분노와 공포, 놀람을 비롯한 감정의 특징을 밝혀내는데 모든 경력을 바쳤다. 이 연구는 에크먼을 심리학계의 거물로 만들었고 대중문화 속으로도 흘러 들어갔다. 이것이 로든베리 가설의 둘째 과정이다. 공감은 변치 않는 특징일 뿐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사작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감정의 작동 방식에 관한 고대의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전투용 마차에 비유했다. 말들을 통제하려 애쓰며 그 마차를 모으는 마부는 논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말 중에 하나는 감정을 나타내는데 이 녀석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따가고 느린 듯 움직이는 그 동물은 회색 눈이 피처럼 붉은 안색을 하고 있으며 채찍과 박차를 가해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다. 플라톤은 정신의 삶이란 이성과 정념 사이에 어떤 그런 이런 말에 담긴 함의는 사람의 감정 지능은 하나의 기질적인 특징이어서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감정의 미러링 뒤에나 들어있는 초자연적인 공감 능력을 지녔지만 그게 쉽나? 감정에 맞서는 대신에 감정과 협력하기. 자, 미션 디스트릭트의 물살을 거스리는 명상센터는 전형적인 샌프란시스코풍 공간이다. 크림색을 칠한 생기 있는 방 안에는 천을 씌운 의자들이 작은 목재 재단을 에워싸고 있고 벽에는 반쯤 종교적인 도상이고 반쯤 아웃사이더. 이건 군대랑 좀 비슷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 삶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해요. 마치 그런 제안이 자신의 감정적인 체력을 의심한 것처럼 반응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게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응급처치. 돌봄 종사자들이 위험하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프리즘 속에 살고 있다. 각 방에서 일어난 사실은 똑같다. 아기가 한 명 태어났고 상황이 나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다른 현실이며 각 현실은 그 현실을 사는 가족을 완전히 삼켜버리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 현실에 닿을 수가 없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아빠가 내가 겪은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프란시스코의 아빠가 지금 겪는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공감은 타고나는 것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탐색할 질문이다. 수세기 동안의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우리가 유전자를 통해 공감을 물려받았고 우리 뇌와 뇌에 공감 회로가 배선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 주장을 로든베리 가설이라고 부른다. 공감하느라고 힘든 사람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공감을 키움으로써 혜택을 얻은 사람들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의 감정에 항상 이입한다고 상상해보자. 맨해튼의 거리를 걸어갈 때도 뉴스를 볼 때도 비탄으로 무너지지 않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아들의 다리가 부러진다면 당신은 너무 깊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친구가 이혼 후에 우울증에 걸려서 좌절하고 있다면 당신은 울다가 지쳐버린
친구를 위로하지 못할 것이다. 공감이 파괴된 시대, 우리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않을 때가 많고 지나해봤다. 공감이 파괴된 시대. 공감은 친절한 행위의 밑바탕이며 이 관계는 인간 종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것이다. 지능 같은 우리에 있는 다른 지가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보고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이 꼼짝하지 않는데 이는 불안을 나타내는 신호다. 불안. 이처럼 나무의 고통을 볼 때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지들은 한우리에 있는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 몫의 초콜릿 조각을 내어주는 식으로 서로를 돕는다. 생쥐, 코끼리, 원숭이, 큰 까마귀까지 모두 공감과 친절한 행동을 보인다. 인간에게서 공감은 진화성의 급진적인 도약을 이뤄냈다. 친절은 인간의 생존 기술이다. 친절.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고글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빛나는 적외선을 통해서 사람들 내부에서 분노나 창피함, 기쁨이 피어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지켜본다면 감정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친구가 당신 앞에서 울거나 웃기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들의 목소리와 표정은 당신과 친구 사이의 공기를 통과해 당신의 뇌로 들어와 변화를 일으킨다. 당신의 친구의 감정을 넘겨받고 그들의 일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들의 안녕을 염려한다. 지나친 공감은 위험하다.